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흉기 난동과 살인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죠. 전주에서도 산책하던 여성을 강제 추행하려던 가해자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 입원제도 등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그렇지만 인권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보다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이상동기 범죄 막을 수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발생되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징과 정부 대책의 실효성, 또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조성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최근 발생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점점 날이 갈수록 무지마 범죄의 죄질이 심각해지고 있고 사회 질서가 너무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따라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는 게 아닐까, 최대한 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걸거나 아니면 저한테 말을 거는 사람들도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되게 바꿔놓고 폭력이나 아니면 흉기 난동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분들, 아이들 호신용품이라도 사서 들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서도 천변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기가 너무 무섭고,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결국은 저를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밤 시간에 순찰도 좀 해주고. 이게 어느 한 곳에서 해소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쌓여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질환이라는 구분을 없애고 심리상담을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량을 더 늘려야 한다. 경찰들이 테이저 건이나 3단봉 등의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찬성합니다. 물론 이런 공권력 조치가 남용되면 안 되지만 지금이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볼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동기 범죄 발생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계 이한지 계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북지방변호사회 박정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 신세계병원의 김한주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한주 원장입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에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주 원장님, 이 참 갈수록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참,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원장님 정신과 전문의로서 이런 범죄가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특히 이상동기 범죄, 이거는 어떤 범죄입니까? 이런 정의부터 다시 한번 좀 내려주시죠. 네, 선진국이 되어간다는 것, 이게 어찌 보면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지금은 우울해 있어요. 예. 특히나 코로나라고 하는 3년 7, 8개월 동안 사회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눈만 쳐다봐야 되는 이런 시국에서, 그리고 선진국에 되어 간다는 것은 개인은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나라와 국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부자가 되는 것이지, 또 그러다 보면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결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면은 그게 우울로 가게 되고 절망으로 가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 그래서 단군 이래 힘들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예. 지금 모두가 다 같이 우울하고 힘들고, 진짜 힘들다, 진짜 외롭다, 그리고 대화할 사람도 없다 이제는. 예. 그러다 보니까 SNS, 컴퓨터와 이 사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2010년에 나온 건데 이제 1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특히 MZ세대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들이 절망을 느끼고, 이게 밖으로 표출됐을 때 분노로 나에게 향하면 자살이나 자해가 되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자꾸 표출하다 보니까 이게 분노의 표현이 이런 세상의 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해는 듭니다. 됩니다만, 그래도 원장님, 범죄라는 건 나에게 피해를 준 원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내지는
보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이상동기 범죄는 그냥 무차별 범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양극화 현상 속에서 우울감이 그냥 어디론가 표출되는데 그 어디론가가 누군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었어요. 대면, 요즘 예. 비대면 이런 단어들이 오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상황 곧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도 총을 쏘고 피를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예. 예전에는 앞에 보이는 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미안해야 하고 이랬다면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 곧 허상과 싸우고 있는 예. 그래서 이건 사회적 큰 트렌드 속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맥락을 이해를 좀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한재 계장님, 그래서 경찰청에서요 지난해부터 이상동기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통계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유형들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한 20년 넘게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이를 일명 묻지마 범죄라고 그렇죠. 불러왔죠. 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폭력, 살인 등의 범죄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별도 통계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런 범죄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경찰청에서 작년 1월부터 이를 이상 동기 범죄라고 명명을 하고 TF팀을 꾸려서 이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상 동기 범죄가 사실상 정신질환이나 과정 환경, 사회 경제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찰청에서 이러한 그런 원인들을 심층 분석해서 이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참고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서 이상 동기 범죄로 관리하고 있는 사건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천변에서 산책 중인 여성 습격을 당한 일 있었고요. 또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장난감총으로 현금을 가져간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 신림역이나 서현역 사건 이후로 우리 전북에서도 이러한 강력범죄가 발생을 해가지고 도민들께서 상당히 좀 걱정도 많이 하고 놀라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행히 피해자분들이 아주 적절히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인명피해 없이 잘 사건을 마무리했는데요. 먼저 전주 사건을 보면 지난 8월 23일 밤 12시경에 그 전주 삼천을 산책하던 30대 여성을 40대 남성이 갑자기 뒷목덜미를 붙잡고 인근 갈대밭으로 끌고 가려다가 이 피해자가 강하게 청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 가해자는 그 사실상 우발적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구체적 범행 동기를 말하지 않고 있어서 이거를 이상동기 범죄 분류하기에는 좀 분석이 더 필요한 사건으로 보여지고요. 예. 익산 강도 사건 경우는 지난 그 8월 21일 날 익산 편의점에서 그 외국인 30대 남성이 그 장난감 소총으로 종업원들을 위협해서 현금 50만 원을 강취한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도 한 4시간 만에 검거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 범행 동기가 좀 생계비나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은 좀 이상동기 범죄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묻지마 범죄로 불리던 불특정 다수인 무차별 폭력, 살인 등의 범죄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박정규 변호사님, 네. 어떤 이 이상동기 범죄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 가해자들에게서 보여주는 어떤 공통점이 좀 있습니까? 공통점은 가해자들에게서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공통점을 만들죠, 언론에서.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도 이상 동기범, 저희들이 묻지마 범죄라고 명칭이 있었던 것처럼 예. 그런 류의 범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파악할 그렇죠. 수 없었던 범죄를 저희들이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이제 묻지마 살인 같은 예, 네.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특징은 사실은 살인이라는 부분을 연속적으로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어떤 체포나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상당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 몰래 저지르는 범죄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자포자기의 심경.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돼서 이제 그 본인의 분노 표출을 과시하는 듯한 형태로 그러니까요. 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류의 범죄가 몇 번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범죄라는 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 2017년 경에도 국정감사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자료가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한 270건 정도의 범죄가 사실 이유를 알 수 없는 범죄, 그러니까 과거에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가 제출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발생이 어떤 특별한 범죄 발생의 이유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할 텐데 사실은 범죄자를 잡아놓고 그런 범죄가 발생된 경위를 확인을 했는데 뭐 확인을 해도 딱히 이유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근데 지금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고찰 및 성향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범죄들을 유형별로 분류를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이유 없는 범죄, 그리고 화풀이, 그리고 정신병에 의한 범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유 없는 범죄가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았거든요. 50% 이상의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에서도 작년 1월 달부터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전된 게 거의 없었고 최근에 와서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부각되는 범죄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 없는 범죄.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화풀이에 의한 범죄나 정신병에 의한 범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이유가 없다는 것이 경찰에서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은 순찰 강화와 CCTV 설치 확대하겠다.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이제 예방인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좀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전북 경찰청에서도 지난 8월 4일부터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서 특별 방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따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가시적 순찰 거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의 순찰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있는데 경찰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순찰을 하면 주민들은 좀 안정감을 느끼고 특히 폭력 범죄에 좀 효과가 있다, 효과가 크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CCTV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설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 범인 검거뿐만 아니고 사실상 강력 범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CCTV라고 합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범죄 심리를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중요 범인 검거나 뺑소니 사건 해결, 자살 의심자 발견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여러한 활동들이 아마 주민들에게는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흉악범죄에도 어느 정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와 더불어 가지고 흉악범죄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한재 원장님. 네. 과거에 이제 경기도 지금 화성시가 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참 영화로까지 나왔고 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일까?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이게 아까 이유가 없는 것, 박정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6% 이상이 이유 없는 범죄. 그래서 앞에 아마 원장님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위험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성 사건도 마찬가지고 요즘 모방범죄 비슷하게 테러를 암시하는 SNS에 올리고 하는 이거 것들 글도 올리죠.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미국도 지금도 요즘 총기 난사 사건 심각하죠. 거기는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주제했던 거 다시 반추해 보면 예전에는 살인 사건이 나면은 경찰관서나 우리 법무부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면 첫째는 이성 문제든지 돈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맞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답이 나왔는데 그렇죠. 요즘은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이 이유가 없다. 나머지는 화풀이가 한 20% 된다. 정신질환은 사실 20%밖에 안 돼요. 그렇네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은 자꾸 왜 이렇게 모방 범죄를 할까? 근데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또 조금은 비약된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정치인들은 본인의 부고 외에는 언론에 자주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노출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예. 영웅 심리에서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은둔형 애토리를 역으로 또 우리가 일면으로는 외로운 늑대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지만 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내재화되면 자살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외로운 늑대들이 분노 표현으로 나타났을 때 멋있어 보이는 거죠. 멋진 게임이다 이게. 그래서 발각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군요. 예, 요즘 분노의 표출이 우선이고, 예. 사고를 이렇게 사건을 저지르고서도 당당하게 그러니까요.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영웅심이 느껴지잖아요. 이 트렌드를 우리가 같이 읽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한 것으로 이제 물론 예방 우리 계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청소년기부터 예방적 교육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몰라서 사고 내는 경우도 많고 뭐가 병인지도 모르고 해서 그 사고를 이상 동기 범행의 두 가지 원인이 대개 보면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외로운 늑대들의 그냥 분노 표출 그게 한 80%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정신질환자에 의한 경우는 사실 20%에 불과해요. 그런데 정상인들이 사고 치는 것보다 살인이나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하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체 통계로 보면 3분의 1. 그런데 우리 속담을 많이 인용합니다마는 독자가 많이 물에 빠져 죽는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8대 독자가 죽으면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하지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일반인들이 더 많았던 거죠. 예. 독자들은 자기 몸조심을 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의 문제와 이 애로운 늑대, 은둔형 애토리를 좀 분리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진단이 먼저 중요하다. 예. 그리고 솔루션도 해결 방법도 따로 접근을 하자.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잠시 싶습니다. 후에 이제 그 해방이라고 할까 대책 솔루션에 대해서 해법은 좀 더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변호사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처벌이 우리나라가 좀 약한가? 그래서 이렇게 처벌이 있는 걸 뻔히 알 텐데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법의 지금 현재 주소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뭐 이 범죄 이상 동기 범죄라고 이름을 변경하고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이 되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형 그렇죠. 입법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와 관련해서 법원의 의견을 물었을 때도 지금 법원 측에서는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법원뿐만 아니라 헌재에서도 과거에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 절대적 종신형은 또한 위헌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형사법 하에서도 가석방 제도의 운영에 따라서 영구적 격리가 사실 가능하거든요.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가석방을 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기형의 경우에 일정 시점이 지나서 반드시 가석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행 법령 하에서도 그런 종신형 제도가 사실 가능합니다. 가석방이 가능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법 제도를 만드는 건 훨씬 제도를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해서 뭐 지금 수용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게 현격하게 개전의 의지가 보이는 사람을 구태여 교도소에 붙잡아 둘 이유는 없고 지금 현재 생각보다 교도소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게 너무 수감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수용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번째 문제는 그 또한 모두 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답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의원들이 맨 처음 한 것 중에 하나가 형을 높이는 것, 예. 그리고 친고죄 없애는 것, 뭐 이런 법률들을 만들어 놓고 모든 대책을 다 한 것처럼 본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과시를 하고 좀 전에 이제 스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어떤 식의 대안을 마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법률이 약하고 법률이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걸 엄벌주의만을 강조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일 게 아니고 사실 그 이상동기 범죄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촉발하는 이유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의 내재적으로 모든 이유들이 축적이 되고 있는 거고 예. 그거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그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엄벌주의로 풀거나 아니면 뭐 경찰들이 무장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 범죄를 막겠다.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한 도둑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식의 무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법률만 바꿔놓고 모든 걸 해결한 것처럼 행동하는 그 정치권에 있는 분들의 그런 식의 해결 방법은 저는 변호사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다시도 그러면 이제 김원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OECD 10위, 우리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지만 양극화 또 복지 예산이 근 40%를 차지할 정도로, 하지만 공동체는 깨져 있고 민주주의는 됐는데 어떤 직장의 민주주의나 공동체 민주주의는 또 깨져버린 정치 민주화만 돼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식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정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실제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린 세상에 살다 보니 이유 없는 범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직접적인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지금의 이상동의 범죄의 말씀이 더 이해가 좀 되고요. 야, 이거 그러면은 정말 이한재 계장님 경찰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정말 이렇게 예방에 더 많은 인력을 더 지원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물론 그럼에도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시민이잖아요. 또 가정에 또 가장이시고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한계점이라고 할까? 이게 사회가 너무 범죄가 너무 빠른 속도, 다양한 속도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 뭐 경찰에서는 이런 다른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 예.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이런 범죄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저희 경찰에서 예를 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예. 지금 지난 8월 4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 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또 8월 23일 날 또 총리께서 이러한 활동을 지속 실시하라는 그런 담화문까지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지구대 파출소뿐만 아니라 우리 수사 형사나 경찰관 기동대, 특공대 이런 분들이 하루 500명 이상이 주 야간 예. 다중 밀집 지역에 대해서 거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자율방범대나 시민경찰분들 고맙게도 같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공원이나 산책로 이런 우범지역에 대해서 순찰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기능별로 또 수사 쪽에서는 강력범죄 검거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사이버 쪽에서는 흉악범죄 예고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그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도 올해 들어서 한 330명 정도 했고요. 우리 지금 특별활동 기간 중에 40명 응급의원 한 바 있습니다.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방범 시설 보강을 위해서 지자체하고 또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CCTV 같은 설치 등의 사업을 67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할 때까지 이런 활동들을 지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장난으로라도 이 예고글 지금 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한때 옛날에 119, 112에 장난 전화하는 경우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것이 이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한재 계장님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현장에 출동해야 되는 이 장난으로 쓴 예고글 이런 부분들 이게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지금 구성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지난 7월 24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강력범죄가 일어난 직후에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화 됐는데요. 그 이후로 이런 흉악범죄 게시글이 전국적으로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그 게시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각 지방청별로 지금은 이제 시도청이죠. 시도청별로 사이버 모니터링 전담팀을 만들어서 예. 수사 중에 있습니다. 8월 30일 현재 240명을 검거해서 23명을 구속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글을 분석한 결과 작성 게시자는 주로 19세 미만이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이러한 경각심을 좀 가지고 교육을 좀 실시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전북의 사례를 보면 전주 모 공원에서 그 아이와 여자가 사망했다. 이런 글 등의 3건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어서 종결한 바가 있는데요. 다행이긴 합니다만 예, 참. 경찰은 앞으로 이런 흉악범죄 게시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는 한편 또 형법상의 이게 협박이나 살인 예비,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죄가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범죄 예고글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이상동기 범죄 막을 수 없나라는 주제로 전북지방 변호사회 박정규 변호사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의 김한주 신세계병원 원장님, 전북경찰청 생활안전 이한재 계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요. 우리 프로파일러 한 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패널분들도 이어폰 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프로파일러이자 경찰학과 교수로 활동하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참 오늘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강의도 있으시고 여러 바쁜 일로 전화로 듣게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상동기 범죄 현상에 대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범죄들이 일종의 범죄가 사회화되는 현상이 많이 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 특정한 계기적 자극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현상, 그것이 특정한 공간이라든가 사이버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공간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특정한 시기에 몰려있는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트라우마 없는 사람 없을 것이고 자격지심, 피해 의식, 아울러서 이제 뭔가를 보고 모방하는 어떤 그런 습성,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사회적 어떤 현상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특정한 형태의 혐오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아까 어떤 경찰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갤러리라든가 이런 데를 경유해서 보다 더 강화되고 부정적으로 강화돼서 폭발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피암시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더 높은 자극을 받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특정 이렇게 발생이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사실 우리나라 살인 범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닌데 어떤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살인에 대한 거는 크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검거율도 높고. 근데 이 문제는 이런 형태의 범죄가 특정한 시기와 공간에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공포를 높인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공포가 높아지면은 그것은 치안이 담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거고,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풍선 하나가 터졌는데 그 일종의 패닉 현상이 돼서 모두 다 뛰쳐나오다가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형태가 되는 이런 형태의 집단 공포 형태가 되는 거,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글쎄요. 그러면 과거와 지금의 좀 다른 이상동기 범죄, 이런 어떤 내재된 본인들만의 어떤 트라우마, 그리고 또 우울감, 또 양극화로 인한 비교 격차,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있었을 텐데
갈수록 선진국화되면서 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일본의 도리마 사건, 거리 악마 사건 같은 때에는 우리나라 지금처럼 사이버 공간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예. 대신 다른 형태의 공간적인 어떤 분리가 나타난 형태죠. 그러니까 차이점과 유사점이 공존하는 거고요. 유럽이라든가 미국처럼 이런 형태가 유사점과 분리점이, 차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부정적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특정한 지점에서 모이고 있는, 예를 들면 엠번방 사건의 이런 성착취범들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갤러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살인 예고글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강해주는 형태로 나타나는 요것들 때문에 당분간은 여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더 많이 당분간은 좀 여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동기 범죄자 세 가지 유형으로서 이유 없는 범죄자가 56.7%, 그리고 화풀이에 의한 범죄가 21.9%, 정신병에 의한 범죄자 21.4%인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강조를 해드리자면, 교수님, 범죄자의 내면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연구가 돼야 그 이유를 추적해서 예방을 또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 말씀을 이제 한국 형사연수연구원의 연구원님들이랑 또 KBS의 다른 그 서울 방송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나라는 이런 각각의 개개인에 대한 범죄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FBI의 그 폭력 범죄 분석 센터라는 데가 따로 있어서 각각의 케이스를 다 연구를 합니다. 어허. 그리고 그 법적인 어떤 그 연구 자체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고 데이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 연구자라든가 아니면 범죄 분석가들이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사후적으로 어떤 사람이 흉기 들고 나온 상태에서 그 사람의 프로필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건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을 프로필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경우는 테러 수준, 어떤 경우는 뭐 폭력 높은 수준 이런 걸로 했는데 우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뭐 해봤지만 프로파일러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범죄 연구자들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위험한 거는 그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하.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왜 대비하지 못하느냐? 왜냐면 연구하지 않으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가장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이런 큰 범죄의 유형이 집약적으로 지금 특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적인 뭐 입법은 몇 개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느긋하심, 국회의원들 느긋하심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 아울러서 저희도 이제 언론에서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을 그냥 조용히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보도에 대한 어떤 성찰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초기에 제가 조선의 신림동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절대 신림역을 언급하지 말라고 여러 언론에 제가 기자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죄자들은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형태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조선이 그 마트에서 칼 2자루를 구입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최원종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것도 딱 2자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피암 시속 모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는 보도기관들이 알면서도 그대로 노출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피암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뒤에 범죄자들, 최원종, 최윤정 이런 사람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어느 수준인가, 그게 뭐 법적으로든 사회적 합의로든 언론의 협의로든 뭔가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들쑥날쑥하니까 그냥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언론인들이 좀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저는 범죄 범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예고글을 올리는 경우를 살펴보니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많더라. 지금. 그건 피해성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뭐 언론도 스스로의 이제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이 관계자들께서 이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이 분석은 좀 더 이 법적인 근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게 참 다시 또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 CCTV 뭐 확충하고 인프라 확충하고 경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더 보완책이라고 할까요? 예방책이 더 보완돼야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관악구에서 퇴직 경찰 50분을 둘레길로 50분을 돌린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 관악구 의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그 지점은 어떻게 할 건데? 문제는 최윤종이 그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회피해서 다른 곳을 공격했거든요. 처음엔 역을 갔다가 경찰이 있으니까 그 뒷길로 가서 했는데 거기 또 있으니까 뒷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할 거냐? 이건 너무 인력을 잘못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합니다. CCTV 확충해야 되고 이런 확충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좀 빈 것 같죠. 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말은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무엇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같은 정상인의 입장에서만 하니까 이거 제안을 하니까 결과는 엉뚱하게 나와버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명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체크하지 않고 보통의 상식선으로 치안 정책을 위반한다는 건 그건 일단 어불성설입니다. 좀 프로파일러를 확실히 하신 분이 말씀하셔서 더 이렇게 현실적이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까 이게 변호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법적인 입법 활동과 더불어서 언론 또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한숨이 예. 한숨이 좀 나왔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저하고는 관점이 조금 다르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예. 문제 중에 하나가 일반 잠재적으로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자체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먼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 부분도 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럴 수 있겠구나. 예. 그러니까 저는 훨씬 더 이제 사회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시스템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 방법을 같이 동시에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동시에 다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프로파일러님. 예. 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 말씀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관련해서 좀 강조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이런 형태의 범죄 유형은 이전엔 없었지만은 서구에선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거든요. 예.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같이 머리를 짜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공포심을 갖지 않아도 되고 다만 차근차근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김한주 원장님, 네. 예,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망설이는 이유는 생각하는 영역이 이렇게 다 분야에서 좀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보완책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머리를 맞대고 짜내야 된다는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예.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이제 매뉴얼이 더 발달한다는 얘기인데요. 사후에 물 엎질러진 것을 닦으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닦아야 되죠. 하지만 물 엎질러지지 않게끔 매뉴얼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유 없는 동기는 없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범죄를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할 때 현대인들 지금 재밌는 게 80개 병원에 자살 시도를 하려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한 2만 명 정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42%가 2030이에요. 10, 20, 2030. 그 10대, 20대, 30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왜 그러면 그런 자살 시도를 하게 됐을까? 자살과 타살은 정신의학적으로 똑같습니다. 예. 내 탓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살이고 세상 탓이고 네 탓이다 하면은 이거는 타살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서 자살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본 첫 번째가 미래에 대한 불행이에요. 불안. 요즘 청년들 취업이 어렵잖아요. 예. 내 의지와 무관하게 좋은 학벌을 가져도 이제는 취업이 안 되니까. 주택 마련도 더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그렇죠. 예. 그래서 3포족, 4포족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찌할 수 없이 부모보다 잘 살기가 어려운 세상.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러면서 그런데도 또 잘 나가는 친구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칼라 TV가 안 보일 때는 전주에서 제일 부자였으면 전라북도에서 제일 부자였으면 제일 행복했는데 지금은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삼성 이재용 회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칼라 TV에서 보이는 엄청나게 좋은 집들 이런 것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젤로 또 키워드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핵가족화 문제입니다. 핵가족화. 예전에는 가족끼리 3대끼리 살고 하니까 뭐 대화가 다 됐어요. 할머니가 아버지가 오매도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풀어주고. 이렇게 케어해주고. 예. 근데 지금은 각 방에 살아도 부부도 딴 방 쓰는데 1인 가구가 절반을 넘어섰다고 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소통의 창구는 우리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이버 공간. 그쪽으로. 요즘 현대인들이 하는 우리 정신과 진단실에 그 진료실에 가끔 이렇게 외래 젊은 친구들 오는 재밌는 주된 문제가 뭐냐면요. 콜포비아. 전화가 오면은 가슴이 쿵쾅쿵쾅 어떻게 뛰어서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카톡이나 이 문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 불안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불안 지수가. 그래서 전화를 오면 전부 무음으로 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SNS로만 대답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사회 트렌드가 핵가족화 대화를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 학교 문제 또 다른 문제지만 요즘 시끄럽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뭐 비대면이 강했던 시기에 더 큰 아이들에게는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그렇죠. 나왔죠. 그리고 선생님하고도 정상적인 교권 관계가 형집이 안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또 그러면서 롤 모델이 없어지고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예. 신문을 읽는 것도 아니고 SNS 뉴스에 전부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 콜포비아라는 진단명까지 이제는 등재되지 않을까 교과서에. 아이고 박정규 변호사님 이거 하나는 더 좀 방송을 통해서 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 예고글 있잖아요. 이게 네. 아무래도 온라인에 익숙한 우리 10대들 미성년자들 이게 처벌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없이 일단 몰려보는 것도 모방 심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네. 예. 그러니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좀 전에 이제 그 범죄 예고글을 가지고 이제 203명을 구속하셨다 그래서 제가 대신 깜짝 놀랐는데 23명. 네네. 네. 23명. 이게 그러니까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협박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좀 미약한 범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회적 파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협박죄의 양형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고 특수협박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박이나 특수협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문제가 되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양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준비행위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는 살인예비죄가 문제가 되는데 살인예비죄는 사실 벌금형도 없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촉법 소년의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고 거기에 상당한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참 밤낮으로 또 새벽으로 24시간 애쓰시는 우리 경찰분들, 이제 뭐 우리 국민이 경찰 알기를 너무, 글쎄 제가 가끔 미국에 보면, 미국은 경찰을 보면 일단 도망가고 싶고 약간의 그 공권력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다는데, 오늘 우리 계장님 이제 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찰을 해오셨는데, 이런 어떤 경찰의 물리력에 대해서도 면책범위 확대라든지 어떤 저위험의 권총 보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경찰이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사실상 강력범죄 같은데 강력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동안 경찰에서 사실상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 민형사상의 책임 때문에 권총이나 테이저건 이런 사용을 좀 망설였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정치권하고 경찰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개정이나 저위험 권총 이런 직업을 마련하는 등 그런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제출된 법안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 경찰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예. 또 국가배상법상에 현재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이렇게 경찰관 개인으로 돼 있는데 이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경찰은 389경 권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현재 저위험 권총은 그 위력이 10분의 1에 미치는 그런 위험이 좀 적은 그런 권총입니다.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장 경찰관들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총기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민형사상 책임 이런 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상 주의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총기 사용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부 대책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흉악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런 흉악범죄 예방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서 불조심의 포스터 많이 썼고요. 또 환경보호에 대한 자연보호 이런 포스터라든지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얼마나 이 환경이 중요한지,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은 또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박준규 변호사님 어찌 보면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핵가족화가 돼 있고 1인 가족 시대, 또 뭐라 할까, 대화의 소통의 창구가 많지 않고 시스템만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지 예산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중간에 내용이 빠져 있는, 중간에 어떤 네트워크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떤 기구라 할까요? 우리 또 도민이라면 도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캠페인 같은 걸 언론과 함께 좀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캠페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팽배했을 때는 뭔가 극약 처방이 필요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경찰의 순찰이 강화되고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뭐 이런 식의 대책이, 사실 사람의 몸이 굉장히 아파졌을 때는 주사나 약으로 일단 처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고.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의 몸을
이제 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몸의 면역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게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건데 그런 걸 위해서 사실 공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벌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캠페인이라는 부분들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약간 휘발성이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조금은 지속성이 필요하고 개인들이 철저하게 이제 파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가족이라기보다는 개인 한 집에 있는 가족들조차도 한 식탁 안에 앉아서 각자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이런 특이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좀 더 그 개인적인 이 교류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는 사실 타인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보는 그 상대방이나 다름이 없어지고 그 범죄 자체도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개인적으로 깨닫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김한주 원장님 아까 하신 말씀에 자살이나 타살을 같은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이 확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각자 도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됐습니다. 좀 좋은 말씀,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방이 가장 제일이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래서 먼저는 어른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 일선 강의 나가보고 그러면은. 그래서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 예를 들어서 뭐 언론사에서 당신이 전북입니다. 지역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했듯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정신병이란다. 정상인일 때 얘기입니다. 초, 중, 고 시절에는 아직은 정상이니까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지역사회 요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군구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 연락을 하면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다음에 전북 생명의 전화 1588 구하나거든요. 제가 그쪽 개인적으로는 이사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렇죠. 해서 고리 전화하면은 자살하고 싶을 때 또 누구 죽이고 싶을 때도 똑같아요. 전화하면 상담을 무료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24시간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전국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솔루션을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청소년기 그것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이럴 때 꼭 마녀 사냥을 하거든요. 정신병자들이 사고 친 거야.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다 이거 불질른 거야 했듯이 그렇게 몰아가는 마녀 사냥의 대상 우리 잼버리에서 전라북도 가진 마녀 사냥 어찌 보면 뭐 조금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그렇게 어찌 보면 하고 있듯이 하지만 현실은 20%밖에 안 되는데 정신질환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치료의 대상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예를 들어볼게요. 치료 감호소 정신병 때문에 안인득 씨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윗집 아가씨가 내가 가서 죽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정을 했어요. 제발 나를 죽이려 하지 마라. 가루를 뿌려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동네 분들에게 부탁을 해도 저 놈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되니까 동네 사람도 한 패거리구나 해서 불 질러놓고 입구에서 살인을 하고 해서 20여 명이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인득 씨가 그걸 감옥에 넣어야 될까요? 치료가 필요한 치료의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교도소가 지금 한 7만 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신질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격 진료를 법무부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몇 개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료를 해보니까 최소 3%는 정신병 때문에 사고를 쳤고 교도소에 가 있어요. 그럼 이들이 7만 명에 2,000명은 치료의 대상인데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 아까 제가 아까 키워드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 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주립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 다 내보내라. 돈의 논리예요. 인권의 논리로 포장은 했지만 결국엔 돈의 논리였어요. 예. 그런데 사회 취한 문제가 된 거예요. 노숙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다시 잡아들여라. 경제가 좋아지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주면은 절대 사고 안 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 또 의학의 또 원장님으로서 그 측면에서의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한재 계장님, 예,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우리 경찰 정말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 최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이나 우리 전북에서 발생한 그 강력범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도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는데요. 이 전북 경찰이 그 흉악범 예방을 위해서 이 가용 경찰력을 지금 총동원해 가지고 열심히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시민 경찰들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런 활동만으로는 우리 흉악범죄에 대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규 변호사님, 예,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 개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게 가장 바람직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 간의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면 지금과 같은 범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짧지만 아주 강한 또 경험 속에서 나오는 솔루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쎄요, 법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이 상황이 됐을까, 또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라는 정도의 마음은 갖게 됐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인자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 교과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신세기병원의 김한주 원장님,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계 이한재 계장님, 전북지방변호사회 박정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